아나운서 김종현이었습니다. KBS 선진국들의 백신 접종률은 70%를 넘어섰지만 12억 인구의 아프리카 대륙 접종률은 6%에 불과합니다. 낮은 백신 접종률은 결국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돌연변이 바이러스를 만들었고 지금 빠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7개월 전 인도에서 이 델타 변이가 발견되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갈 때도 그때 인도의 백신 접종률은 고작 2.7%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인도에서 델타 변이가 발견되기 이전부터 경고해 왔습니다. 전 세계가 이거 공동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백신 접종률이 낮은 저개발 국가에서 새로운 돌연변이 바이러스는 반드시 생겨난다. 그러니 전 세계 모두가 안전해지지 않으면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라고 말이죠. 세계 백신 생산량의 90%는 주요 선진국 20개국으로 공급됐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이 나라 돈 10억 달러가 들어간 모더나에 행정명령을 발동해서라도 이 특허를 풀게 해야 한다. 이런 청원까지 냈다고 합니다. 전 세계가 백신을 공평하게 나누지 않는다면 지금의 코로나 사태는 끝나지 않습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코로나19 예방 백신 추가 접종 조기 시행 안내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추가 접종 조기 시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접종 완료 후 2개월 경과된 면역 저하자, 얀센 백신 접종자, 기본 접종 4개월 경과된 60세 이상 요양병원 및 감염 취약시설 대상자, 의료기관 종사자, 기저질환자, 또 기본 접종 5개월 경과된 50대 연령층, 우선 접종 직업군으로는 경찰, 소방 등입니다. 예약은 11월 21일부터 누리집 전화 1339 및 지자체 콜센터, 주민센터를 통해서 가능하며 접종은 12월 6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자,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경제는 어렵고 주식은 더더욱 어려우시죠? 괜찮습니다. 우리에겐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이 계시니까요. 친절하고 정확한 주가 분석. 이 시간 꼭 함께 해주세요. 네, 염블리의 영양 만점 주식 분석 시간입니다.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주식과 관련해서 오늘 궁금한 거 있는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염승환 이사께 염블리께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오미크론. 이게 뭐 정말 빠른 속도로 세계 경제를 막 덮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증시가 오전엔 막 이렇게 빨간색이더니 오후에 막 폭락을 하던데 오미크론 때문인가요, 이거?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이제 오늘 장중에 보면 우리나라만 이렇게 빠질 이유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후 한 2시 넘어서부터 이제 폭락장이 연출이 됐는데 그 전에도 사실 뭐 국내 증시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근데 그때만 해도 일본도 좀 괜찮았었고 대만은 오르고 있었고요. 중국도 괜찮은데 홍콩하고 한국만 유독 좀 약했고 근데 이제 위기면 사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야 되는데 당시에도 환율은 떨어지고 있었어요, 사실은. 원화가 올라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대내외적으로 크게 문제될 것도 없었고 특별한 뭐 악재성 요인도 사실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오후장 들어서면서부터 그 모더나 CEO가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오미크론 이 변이 바이러스 관련해 가지고 이게 백신이 대응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기존 백신이? 네, 기존 백신이. 그리고 또 새로운 백신을,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적응할 수 있는 그 백신을 만드는데 수개월이 걸릴 것 같다. 이런 발언이 갑자기 이제 외신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증시가 갑자기 이제 우리 한국은 아시겠지만 요새 너무 이 심리나 수급이 취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만 악재가 나와도 그냥 무너지는데 그게 나오면서 이제 2시 이후로 주가가 폭락을 하기 시작했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나스닥 선물이나 미국 선물 지수가 같이 동반해서 빠졌고 일본 증시가 갑자기 급락 반전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시장이 또 반응을 했고 또 우리나라에서 또 뉴스가 나왔던 게 울산의 확진자 2명이 그 독일하고 네덜란드에서 이제
그 이제 전염이 돼서 들어왔다고 하는데 거기가 또 오미크론 약간 그렇죠. 발생 지역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좀 너무 확대 해석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는 게 사실 거기서 입국했다고 무조건 오미크론은 아닌데 시장은 이제 안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계속 그렇죠. 무조건에 이제 워낙 좀 취약한 상황이고 그리고 또 오늘도 뭐 다름없이 기관 투자들의 엄청난 매도가 장중 내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이 방어를 하는데 역부족이었고 그 한마디로 한국은 정말 이게 좀 총체적인 지금 난국인 상황인데 뭔가 좀 반전의 카드도 없는 가운데 이런 이제 변이 바이러스 악재가 사실 이게 불확실하잖아요. 사실 좋은 뉴스도 있긴 있었어요. 뭐냐면 화이자의 CEO가 그 뭐라고 했냐면 팍스로비드라고 경구용 치료제 이번에 개발했잖아요. 그래서 효능 좋다고 했는데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하던데 이게 이번에 나온 게 이제 스파이크 단백질에서 나온 건데 이 변이가 나올 걸 이미 염두에 두고 개발을 했대요 다. 오미크론에 대비해서. 네, 그래서 이 팍스로비드가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 되게 좋은 치료제가 화이자가 만들고 있는. 이건 되게 또 좋은 뉴스잖아요. 근데 이거는 반영이 안 되죠. 시장이 지금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뉴스와 안 좋은 뉴스가 있었는데 시장은 안 좋은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그냥 2,800선까지 연중 최저치까지 지금 폭락을 한 그런 좀 안타까운 좀 장세가 오늘도 펼쳐졌습니다. 뭐 목소리도 굉장히 좀 그 의기소침해지셨어 지금. 그 기운 좀 내시고.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 자체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그 남아공 그 처음에 오미크론이 남아공에서 그 발견됐다라고 하는데 뭐 확실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인근에서 발견될 수도 있고 그런데 처음 그 환자를 발견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의사가 너무 지금 이게 속도가 빠르니까 퍼지는 속도가 빠르니까 너무 그런데 이게 과한 지금 그 뭐 쉽게 말하면 호들갑을 좀 떨고 있는 것 같다 세계가. 왜냐하면 증상이 굉장히 경미하더라 보니까 다른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서 변종에 비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뭐 물론 이분의 말을 다 한 2주 정도 그 분석 기간이 걸린다면서요. 네, 2주는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분석해서 만약에 이게 오미크론이 막 번지는 속도는 빠른데 증상이 좀 약하면은 오히려 이게 지금 우세종인 그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보다 만약 증상이 경미하다면은 차라리 이게 우세종이 되는 게 더 낫다. 그러면 퍼지는 속도가 빠르면은 그냥 감기처럼 그냥 독감처럼 살짝 지나가고 사람을 죽이지는 않고 지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기대도 좀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뭐 그분이 그렇게 말을 했대요. 제가 오늘 뉴스를 보니까. 근데 저도 사실 이제 지금 옛날에 이제 델타 변이가 작년에 나왔잖아요. 처음 나왔던 게. 그 이제 우리나라에 발견은 그랬고 우리나라에 이제 본격적으로 유입된 게 6월부터였는데 그때 이제 결국 한국도 좀 당시에 좀 난리가 났었잖아요. 한번 이제 큰 홍역을 치렀는데 결국 그런 이제 변이 바이러스도 불구하고 옛날하고 다른 건 뭐냐면은 이제는 치료제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경구용도 나오고 셀트리온이 이제 주사제도 이제 승인을 받았고 그 백신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물론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대처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확실히 작년 3월과 작년 델타 변이 처음 나왔을 때는 다른 거는 우리가 방비할 수 있는 뭔가 수단은 있어요. 그렇지. 그때는 아예 없었거든요. 그렇죠. 이조차. 그래서 너무 좀 이렇게 시장이 좀 위축되는 건 사실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막연한 공포감을 저는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제 사실 그거거든요. 증시 이제 투자하신 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러다 또 셧다운 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모든 봉쇄하는 거 있잖아요. 작년에 그렇게 했었잖아요. 사실은. 작년 3월에도 트럼프가 사회적 거리두기부터 시작해서 작년 미국에서도 사실 뭐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가 안 한다고 했다가 봉쇄 결국 어쩔 수 없이 그냥 다 닫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증시가 그냥 정말 어마어마한 폭락장이 나왔는데 지금 그걸 좀 두려워하세요. 근데 일단 오늘 새벽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그런 거 없다. 패닉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언급을 했고 봉쇄 없고 해외여행 입국 뭐 금지 그런 거 없다. 언급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완화하는 쪽으로 원래 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속도는 좀 늦춰야 된다. 그러니까 2단계는 좀 홀드한 거로. 근데 그렇다고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다. 유지는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엔 경제도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극단적인 그런 공포심을 너무 가질 필요는 없는데 근데 시장은 이제 모르니까요. 사실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아직은 모르니까 어쨌든 계속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아까 그 말했듯이 패닉을 염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은 일각에서는 그래도 이 오미크론이 워낙 그
뭐 번지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맞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테이퍼링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속도를 좀 늦추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가능성이 있습니까? 근데 이런 이제 가능성은 있다고는 보여지는 게 왜냐하면 이제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가 급등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시장에서 내년도 금리 인상 확률을 계속 베팅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내년도에 굉장히 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릴 거라고 예상을 많이 했는데 그 확률이 좀 낮아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좀 내년에 금리 인상이 좀 약간 완만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급등을 했는데 근데 이거는 뭐 오늘 사실 파웰 연준 의장이 청문회가 있어요. 청문회에서 무슨 답변을 할지 모르겠는데 답변서는 이미 이 사전 답변서는 이렇게 준비가 돼 있다는 게 언론을 통해서 나오긴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대로 발언할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 고물가가 이제 경제 취약계층에 큰 부담을 준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를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정책 수단을 활용할 것이다. 이건 뭐냐면 약간 정책 수단이면 뭐 금리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랑 별개로 하겠다는 의도로 좀 읽혀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이제 질문을 할 텐데 거기에 대한 사전 답변은 지금 나와 있는 게 뭐냐면 경제 하방 리스크와 물가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그러니까 이게 경기를 누르는 요인도 맞지만 또 인플레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공급망에 타격을 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예의주시해서 그러니까 이것만 들으면은 고용과 물가 안정성이란 두 가지 정책 목표는 고용을 달성하려면 부양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정반대니까 근데 시장에서는 약간 좀 긴축에 또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파월 연준 의장이 작년까지만 해도 물가 저거 오르는 거 별거 아니다. 맞아요. 고용이 최우선이다 했는데 지금은 둘 다 일단 고용을 포기한 건 아니지만은 물가가 우선이다. 물가가 워낙 빨리 오르니까. 그래서 이제 시장이 우려하는 거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약간 좀 긴축을 늦춰도 되는데 이 물가 때문에 그러기도 어려우니까 긴축을 하겠다는 스탠스 같아서 시장이 되게 지금 아직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되게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오미크론이 어쨌든 이게 얼마나 그 독성이 강하냐 그리고 전염력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는 한 2주 정도 분석 기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리고 기존의 백신이 이게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도 그 2주 뒤에 뭐 나온다고 해요. 그렇지만은 아직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은 이 당분간 그럼 2주간이라도 이 혼돈 상황 속에서 뭐 우리나라 그 증시도 마찬가지고 세계 증시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여기 반응할 좀 예상이 어렵긴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제 될까요?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같은 재료잖아요, 사실. 유독 한국만 안 좋아요. 한국만. 그러니까 오늘 미국장은 급등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아침에 물론 그걸 반영해서 좋은 출발을 했는데 장중에 사실 모더나 CEO 발언 전에도 하락하고 있었어요. 미국 시장 상승을 전혀 반영을 못하고 장중에 힘없이 밀려버렸고 또 미국 이제 모더나 CEO 발언이 나오니까 그냥 완전히 오늘 붕괴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한국과 사실은 그러니까 이 재료의 영향은 뭐 비슷할 수 있다고도 좀 볼 수는 있지만 한국 시장만 너무나 좀 취약하게 이 악재를 정말 너무나 급격하게 좀 반영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은 있어요. 한국이 지금 요즘에 유동성도 되게 취약하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금리를 2번이나 올려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은 아직 한 번도 안 올렸잖아요. 근데 한국은 사실 긴축 스탠스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의 자금도 조금씩 최근에 빠져나가기 시작을 했고 물론 비트코인으로 갔다는 얘기도 있는데 실제 은행으로도 많이 넘어갔대요. 은행 예금 쪽으로도 이게 불안하니까. 예금 금리도 좀 많이 오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좀 악재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런 위기가 왔을 때 막 이제 주식밖에 없다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받아줄 이제 주체도 별로 없는 거죠. 그 상황에서 기관은 계속 정리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번 달에는요 외국인만 샀어요. 외국인들이 주식을 한 2조 5천억 샀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환경은 안 좋은데 좀 의외잖아요. 11월에 되게 안 좋았는데 외국인은 근데 사실 반도체만 산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워낙 좋으니까 지난주에 반도체 좋았잖아요. 그래서 반도체를 샀는데 반도체가 우리나라 경제의 30%니까. 근데 이제 다른 주체들이 굉장히 이제 위축된 상황에서 이런 악재가 나오니까 한국만 너무 좀 안 좋게 반응을 하는데 근데 다만 지금 우리가 보통 이제 지표를 볼 때 PBR 지표를 많이 보거든요. 이제 자산 가치 대비해서 몇 배냐. 청산 가치라고 그러죠. 그 청산 가치가 코스피가 2,800이 한 배예요, 딱. 오늘 2,820까지 왔다 갔거든요. 근데 그 한 배가 깨진다는 건 진짜 위기란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 경제가 그 정도로 위기라고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여전히 기업들 돈도 잘 벌고. 그러니까 이 PBR 한 배가 깨진다는 거는 극도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앞으로 역성장하고 그런 걸 반영한 건데
좀 지금의 하락은 한국만 너무 좀 과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은 더 좀 많이 올랐잖아요. 예. 뭐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한국은 좀 너무 선제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2,800 물론 깨질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좀 이미 안 좋은 것들은 저는 너무나 좀 과도하게 반응이 됐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한국 증시는 그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PBR 자산 가치 대비 그 주가를 반영하는 게 2,800이 지금 한 배예요, 딱 한 배. 그럼 그게 일종의 뭐 마지노선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아래로 내려가면은 청산 가치보다 못한 거죠. 그러면 굉장히 한국 시장을 나쁘게 그 시장에서 보고 있다는 그 지표. 아예 그냥 한국 시장 자체를 그냥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굉장히 지금 뭐 볼 필요 없다는 식으로 PBR 한 배면 자산 가치를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PBR 한 배 이하인 기업도 많아요. 은행주들. 그 대접을 못 받죠, 사실. 근데 삼성전자가 1.5배 정도 되거든요. 대접을 어느 정도 받는 거죠. 50% 이상. 근데 우리나라 전체 지수가 한 배 이하라는 건 아예 그냥 이제 시장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성장성도 없고 볼 게 없다. 그리고 위기다. 보통 예전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0 그때 8년도에 금융위기 터졌을 때도 PBR이 한 0.9배인가 8배 정도까지 갔다 온 적은 있어요. 그런데 그건 극단적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평상시에 위기 상황이 아니고서는 1배 이하로 떨어진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그럼 제가 궁금한 게 드네요. 2,800 이하로 만약 전체 그 주가 지수가 떨어진다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더 쿡쿡 막 내려갈 가능성이 더 큰 겁니까 그러면은?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게 보통 이제 그렇게 1배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반등했던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이게 한국 시장은 이거는 전망이 없어 포기하는 시장이 이렇게 보니까 그런 거죠. 그럼 더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사람들. 그럴 수도 있지만 투자자들도. 근데 주가라는 거는 무조건 그렇게만 움직이진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미 또 반영됐다고 생각하면 이제 매도 공백 상태가 또 나와요. 그러면서 조그마한 매수에도 또 급반등이 나오니까 저는 PBR 한 배에선 좀 너무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거기까지 내려가면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 어쨌든 오미크론이 이게 분명히 이게 악재는 악재일 거예요. 주식 시장뿐만이 아니고 그 전 세계 경제의 악재일 텐데 물론 이게 뭐 어떤 병독성이나 이런 게 강하다고 델타 변이보다 더 강하다고 뭐 한다면은 악재일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진단하는 시약, 키트 이런 그 관련 기업에는 이게 굉장히 호재 아니에요 또? 호재죠. 일단 주가도 이미 움직였고요. 그쪽은 이미 어제 올라갔어요. 그저께부터 이미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에 이제 반영이 됐거든요. 오미크론이 금요일 오후부터. 그래서 진단 키트 관련 기업이 뭐 시젠 같은 기업들도 주가가 막 급등을 하고 랩지노믹스라고 하나요? 이 기업은 회사에서도 언급을 했더라고요. 변이 진단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언급도 나와가지고 주가가 이미 좀 움직였고 올해 6월에 우리나라에 델타 변이 나왔을 때 그때 시젠 주가가 단기에 40% 급등한 적이 있거든요. 약간 비슷한 지금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항상 반복되잖아요. 진단 키트가 그런 이슈 나오면 급등했다. 다시 그냥 주가 부러져 버리고 그게 항상 이제 몇 번 반복이 됐는데 이번에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미크론의 확산 속도에 따라서 그거는 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이게 계속 불안감이 조성되고 2주 후에 데이터를 봤는데도 이거 생각보다 심각하다. 그러면 이제 더 가는 거죠 사실은. 근데 2주 후에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건 뭐 델타 변이보다 못하다. 이러면 이제 완전히 무너져 버리겠죠. 그래서 이거는 당분간은 진단키트는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계속. 오늘 아침에도 어땠냐면요.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아침에는 폭락 출발했어요. 미국 증시가 올라가 버리니까 반대로 빠졌어요. 그러다 이제 다시 반등을 한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시장과 정반대로 가요. 이제. 그러게. 당분간 어쩔 수 없죠. 시장이 왜냐하면 오미크론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오미크론의 수혜를 받는 기업은 그냥 급등해버리고. 그러게요. 근데 그건 극소수니까. 그럼 백신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 오미크론 분석이 끝나진 않았지만은 오미크론을 이걸 예방할 수 있는지 면역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아직은 모릅니다. 진단 키트 같은 경우도 이 오미크론을 그러면은 검출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아까 제가 이제 기사를 보니까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우리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일부 제품에 한해서 있는데 다른 회사들은 아직 그런 데이터가 나온 게 없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준비들을 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근데 진단키트도 그렇고 백신도 결국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위드 코로나로 가더라도 결국엔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모멘텀이 차이죠. 모멘텀이 꺾이니까 주가 빠지는 건 맞는데 예. 그 우리가 펀더멘털적으로 봤을 때는 진단키트나 백신도 위드 코로나 가면 갈수록 이게 오히려 수요가 주는 게 아니라 수요는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펀더멘털 자체의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까 참 그 말씀하실 때 그 지난주 우리 주식시장이 외국인들이 주로 다 그 매수해서 사들여서 그렇게 유지가 됐다고 했잖아요. 주로 그럼 반도체들을 주로 다 산 거죠? 거의 전기전자 위주로 샀고 전기전자하고 그 외에 샀던 게 그 서비스 업종 있잖아요. 서비스 업종이 어디냐면 그 게임주나 그 네이버 카카오 이런 쪽 관련 기업들은 샀고 그다음에 IT 뭐 삼성전자 반도체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카메라도 있고 디스플레이 이런 것도 골고루 샀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외국인들은 거의 IT 이게 하드웨어냐 소프트웨어냐의 차이지 IT 섹터 전체는 대부분 샀고 그리고 그 외 섹터는 거의 사질 않았어요. 오히려 판 것도 있고. IT만 집중적으로.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그 배경이 뭐냐면 일단 미국의 마이크론이 급등했었잖아요. 저번에 한번. 하루에 8%. 그러니까 반도체 지금 최근에 실제로 반도체 가격이 4일째 올랐어요. 계속 실물 가격이. 네, 실물 가격이 진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7월 다 이후. 지났네. 반도체 겨울 다 지났어. 봄 오네. 네. 그러니까 7월 이후 처음이잖아요. 반도체 가격이 오른 게. 근데 이게 이제 그러면서 좀 올라가는 모습도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스마트폰도 좀 판매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아이폰이 너무 잘 팔리는 것도 있는데 일단 스마트폰에 다 들어가잖아요. 이런 부품들이. 그리고 내년에 메타버스가 새로운 IT 기기 수요를 이끌 거다. 애플이 무슨 안경 만든다고 거기 들어가는 게 카메라랑 디스플레이 반도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부품을 줄 가능성이 높아요. 이 시장이 열리면 부품에서는 그냥 수요가 창출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도 그걸 알고 IT를 그냥 집중적으로 사실 올해 10달 내내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 빠진 상황에서 모멘텀을 보고 IT를 산 건데 안타까운 거는 이게 외국인이 사서 버텨주는 건 좋은데 기관은 오히려 거기에 갔다가 던져버렸어요. 개인 투자자들도 다 팔아버렸다면서요. 삼성전자 같은 건 좀 팔긴 팔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조화가 맞으면 급등을 했을 텐데 하루 이틀 반등하다가 다시 다 빠져버린 거예요. 매도가 너무 강하게 나오니까 외국인을 제외하고. 그래서 한국 증시가 IT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어쨌든 지난주 수요일부터 힘을 잃고 계속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그 IT 반도체 이게 큰 흐름이라는 건 일단 뭐 우리가 뭐 바람 탔다고 하나? 바람을 일단 타긴 탄 겁니까? 맞습니다. 바람 탔으면 큰 흐름으로 봐서는 앞으로 반도체 IT 전망은 어때요? 아니, 좋을 것 같은데. 되게 암울했어요. 사실은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뭐 반도체 뭐 좋은 얘기 나와도 내년에 이럴 거다고 해도 안 먹혔거든요. 근데 11월 들어와서는 중순부터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국 IT 요새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보면 특히 뭐 스마트폰 부품 회사나 이런 이제 보고서들 보면요, 다 좀 약간 톤들이 바뀌어요.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부정적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부 기업들은 목표 주가도 막 올리기 시작하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확실히 그 기자님 말씀대로 바람을 탄 건 맞아요. 근데 바람을 타고 속도 있게 확 가져야 되는데 이거 자꾸 방해 요소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외부 변수죠. 외부 변수가 갑자기 이제 가는 걸 막고. 지금 이런 오미크론처럼. 오미크론도 있고 기관의 매도 뭐 이런 유동성 문제 이런 것들이 각 곳곳에 암초가 너무 많은 거예요. 방향은 맞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개선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저는 어쨌든 바람의 방향을 보고 투자하는 건 정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IT 쪽에 올라타신 분들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기대했던 것만큼의 속도는 좀 나오기는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암초들이 좀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 D램 메모리 같은 경우에 그 가격이 한 4일째 계속 올랐다고 했잖아요. 좀 올랐습니다. 그럼 그것도 바람 탄 겁니까? 그러면 계속 앞으로 메모리 가격이 뭐 다시 내려가거나 겨울이 다시 오거나 그럴 가능성 같은 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아요? 뭐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너무 사실 많이 빠졌거든요. D램 그 현물가죠. 고정거래가 말고 계약 가격 말고 현물 가격이 거의 고점에서 한 40% 빠졌었어요. 그래서 D램 고정가랑 현물가랑 가격 차가요. 현물가가 밑에 있죠. 이게 14%까지 벌어졌대요. 근데 과거에도 이렇게 15% 이상 벌어지면요 좁힌대요.
고정거래가는 안 움직이잖아요. 예, 거의 이제 움직이지 않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현물가가 알아서 올라와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약간 비슷한 거고. 그 올라오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생각보다 이게 코로나가 우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는데 그러면 다 이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사람들 재택근무 안 하고 어차피 이제 밖에 나가고 PC 수요나 이런 수요가 줄 거 아니냐 전자기기. 그래서 빠진 것도 있는데 대만의 트렌드부스가 그런 전망을 했었어요. 사실 그렇죠. 몇 달 전에. 지금 전망이 바뀌었잖아요. 생각보다 견조하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종식이 쉽게 안 돼서 PC나 이런 수요가 견조하대요. 약간 톤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도체 수요를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예측을 또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반도체 가격이 좀 올라가는데, 근데 이것도요 애널리스트마다 의견이 엇갈리는 게요. 어떤 분은 지금 반등 시작했으니까 추세적으로 갈 거다. 아니다. 어차피 또 반락해야 된다. 지금 바로 반등하기 어렵고 내년까지 1분기까지는 좀 우리가 상황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은 엇갈리는데, 그래도 분명한 거는 이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DRAM 하락은 끝났다고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다음에 지금 SK텔레콤하고 이제 SK스퀘어 이거 인적 분할 이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 마침 그 질문이 하나 그 비슷한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7134님이 LG화학이 요즘 굉장히 많이 주가가 내려가나 보죠? 네. 이게 혹시 여기가 그 물적 분할한 여긴 물적 분할이죠? 물적 분할 했죠. 에너지 솔루션 이 상장 때문이냐? LG화학이 모회사잖아요, 원래 모회사가 그래서 디스카운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 손해 본다고 이 분할에 대해서 비난들이 많았잖아요. 에너지 솔루션 상장 때문에 LG화학이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걸까요?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작년 여름에 물적 분할 결정이 나고 나서 주가 급락했다가, 근데 그거 딛고 또 100만 원 한 번 넘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슈가 좀 약간 잠잠해졌는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사실 올해 상장을 앞두고 있었는데 화재 사고가 자꾸 이제 발생해가지고 GM에서 맞습니다. 배터리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리스크는 좀 어느 정도 훼손된 것 같은데 내년 1월 말경에 상장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스케줄로는. 근데 상장을 하게 되면 누가 봐도 LG 화학보다 에너지 솔루션이 매력이 높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굳이 LG 화학을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규 수요는 안 들어오고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차라리 LG와 LG 에너지 솔루션을 하고 매도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LG화학 자체 문제는 사실 없어요. 지금 최근에는 펀더멘탈 문제는 없는데 그런 심리와 어떤 이제 수급이죠. 수급이 문제가 생기면서 빠지는데, 저도 그래서 LG화학 그 기업 분석을 해봤는데 그거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75조에서 100조 정도 예상하더라고요. 그 지분 가치가 있으니까 한 70% 이상 가져가거든요. LG화학이. 그러니까 70%는 LG 화학 거예요. 근데 이제 할인을 해줘요. 지주회사니까. 그거 감안해도 70만 원 초반이면요 굉장히 싼 거예요. LG 화학이 비싼 게 아닙니다. 그걸 감안을 해도. 에너지 솔루션이 떨어져 나갔는데도. 왜냐하면 LG 에너지 솔루션 가치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70%를 지분이 갖고 0%면 아무런 그게 없는 거죠. 근데 지분을 70% 갖고 있는데 보통 이제 그걸 할인을 하거나 한 30% 정도. 그러면은 49% 정도 돼요. 그러니까 LG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만약에 100조면 50조 가치를 반영을 해줘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런 건데 시장에서는 어쨌든 LG 에너지 솔루션이 떨어져 나가면 그냥 그 생각을 하는 거죠. LG화학이 지분 갖고 있는 것보다도 이제 뭐하러 LG화학 하냐. 그렇지. 이 심리예요. 근데 그렇다고 LG화학의 가치가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닌데 이거를 그냥 이제 무시해버리는 거죠. 사실. LG화학은 그러면은 그 에너지 배터리 부분은 이제 그렇게 이제 독립시키고 독립시키는 남아 있는 건 그럼 주력 사업이 뭐가 있어요? 화학 있죠. 석유화학. 석유화학은 사실 인정을 잘 안 해주잖아요. 사이클 산업이니까. 그렇지. 그게 있고, 근데 그것도 가치가 꽤 크거든요. 그리고 LG 화학이 좀 다른 회사랑 다른 점이 배터리 소재를 직접 해요. 양극재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치도 꽤 있고 옛날에 LG생명과학을 합병했었어요. 바이오 사업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치도 꽤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그런 상장에 대한 부담감, 수급 부담 이것 때문에 빠지는데 70만 원 이하에서는 너무 좀 여기서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치상으로는 지금 다 반영은 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 SK텔레콤하고 이제 새 법인인 SK스퀘어. SK스퀘어가 지주회사가 되는 거죠? 네, 지주회사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인적 분할이에요. 그러니까 뭐 인적 분할, 아까 LG화학은 물적 분할이고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말해서 물적 분할은 좀 개인 투자자들한테 더 손해가 가는 거. 안 좋죠. 인적 분할은 그래도 이쪽의 주식을 같이 분할하는 주식을
좀 받으니까 맞습니다. 좀 덜 나쁜 거. 어떤 데서 호재라고도 해요.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아니 인적 분할했던 기업들의 주가가 대부분 괜찮았었어요. 여기는 그러면 그 두 회사는 분할했는데 좀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사실 어제는 그러니까 어제만 기준으로 놓고 말씀드릴게요. 어제는 만약에 이 주식들을 갖고 계셨다면, 그러니까 이게 기준 주가가 61,900원이에요. 어디가? 그러니까 둘 다 이제 분할을 하잖아요. 액면 분할까지 했어요. 똑같은 각각. 주가를 시작하는군요. 그래서 61,900원이 이제 기준 주가고 대신에 6대 4의 비율이에요. 내가 100주 갖고 있으면 텔레콤을 60주 받게 되고 스퀘어는 40주를 받아요. 이제 그렇게 되는 구조고 스퀘어가 이제 좀 더 적게 받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주식을 한 주씩 들고 있었다면 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두 개 합치면 123,800원이 될 거 아니에요. 둘 61,900원 곱하기 2를 하면. 근데 어제 두 개를 합친 종가가 얼마냐면 133,900원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그냥 내가 안 팔았으면 이익이었죠. 그 전보다 올라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오늘은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SK 스퀘어도 한 10% 빠지고. 그래서 오늘은 만약에 그냥 그대로 갖고 있었으면 그 기준 주가보다는 빠져버렸어요. 아래로? 물론 이제 오늘은 시장이 좀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데 뭐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SK텔레콤은 기준 주가 지금 밑에 있고 SK 스퀘어는 그래도 위에 있거든요. 스퀘어가 좀 저평가돼 있다는 분석이 좀 많았어요.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SK텔레콤은 통신사다 보니까 배당 매력은 너무 좋아요. 배당을 한 5% 이상 주거든요. 근데 성장성은 좀 떨어지잖아요. 근데 SK 스퀘어를 왜 높게 평가하냐면 자회사들이 좋은 게 되게 많잖아요. 하이닉스, 팀앤모빌리티, 이제 그다음에 콘텐츠 웨이브라고, 웨이브라는 OTT 있잖아요. 그것도 좀 일부 있고 거기다가 11번가 갖고 있고 원스토어 이런 기업들이 이제 나중에 다 상장할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되게 높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스퀘어는 좀 매력이 있다. 스퀘어를 이렇게 증권사 제가 보고서를 보니까 대부분 8만 원 이상 적정 주가로 봐요. 적정 주가. 근데 어제 찍었었어요, 실제로. 근데 이제 오늘은 6만 원대까지 밀렸지만 적정 가치는 8만 원대로 보고 있어서 지금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돼 있고, 그리고 텔레콤도 대부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성장성 없어도 이 정도 배당이 어디냐. 5, 6%는 주니까. 그래서 텔레콤도 기본적으로 보유하는 게 낫다. 이런 의견들이 좀 굉장히 지배적이라서 갖고 계시는 분이라면 뭐 둘 다 갖고 계신 분도 많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뭐 매도 액션을 취하는 것보다는 갖고 있는 게 맞고, 다만 SK 스퀘어는 변동성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뭐 8, 9만 원 간다면 그 정도는 적정 주가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줄인다면 그 정도 선에서 줄이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언뜻 그냥 그 궁금한 그 부분이 생기는 게 SK는 그러면 SK텔레콤은 왜 인적 분할을 했어요? 그 대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적 분할을 해야만이 자기가 갖고 가는 몫이 더 커질 것 같은데 착한 기업이라서 그런가? 아니요. 그게 아니라 보통 이제 인적 분할하는 경우는요 지주사 전환할 때예요. 지주사. SK 스퀘어 지주사잖아요. 근데 LG화학은 지주사는 아니에요. 그렇지. 사업회사인데. 근데 물적 분할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제 요거를 물적 분할해서 사로 떼어내면 투자 유치를 받기가 좀 쉽다고 하더라고요. 상장시킬 때 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또 대주주가 자기 지분율도 유지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대주주한테 사실 절대적으로 유리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소액주주분들이 굉장히 화를 내시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받아간 몫은 없는데 대주주는 다 챙겨가고 거기다가 LG 에너지 솔루션 투자 받아서 성장하면 내가 그거 몫을 향유해야 되는데 나는 절반밖에 향유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LG화학이 그대로 사업부를 갖고 있으면 100%잖아요. 그렇지.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는. 상장을 하면 50%밖에 반영이 안 돼요. 왜냐하면 70%는 30%는 이제 상장하면서 그 할인을, 그러니까 그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희석이 되는 거고 거기에 또 30% 할인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나는 LG화학을 갖고 있는데 에너지 솔루션 가치를 나는 50%만 반영하게 되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피해를 보는 거죠. 근데 인적 분할은 사실은 이제 지주회사로 떨어져 나가기 위해서 분할을 하는 건데 그거는 개인 투자분들한테는 전혀 피해가 안 가는 게 둘 다 가져가니까 내가 선택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SK는 인적 분할을 했을까 거기를? 그러니까 지주회사가 되기 위해서 지주회사는 인적 분할을 해요. 지주회사는 그럼 물적 분할로는 못 해요? 거의 안 합니다. 왜 그럴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여기 요 SK텔레콤하고 스퀘어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제 따로 떨어져 나가는데 예. 이 나중에 유상증자를 하게 돼요. 각각 예.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이 지분도 갖고 있어요, 사실은. 예. SK텔레콤도 지분 일부 SK스퀘어가 갖게 되는데 예. 그 20%인가 30% 이상 지분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를 바로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하는 거고 굳이 이거 간단하잖아요. 두 개를 딱 따로 떼낸 다음에 SK텔레콤이 예. 그러니까 SK스퀘어가 이 지분을 나중에 유증통해서 확보하면 되거든요. 되게 간단해요. 예. 그게 어려운 건 아닌데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또 상장도 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되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인적 분할을 선호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분할된 그럼 SK스퀘어가 그 첫 투자처로 딱 2개 기업을 낙점했다고 해요. 그 코빗하고 온마인드 여기가 블록체인하고 메타버스 관련 기업이라면서요? 네. 좀 어떤 회사입니까? 처음 들어보는 회사인데. 이게 그 코빗이란 기업이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한 4대 그 가상자산 거래소로 좀 꼽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게 이제 요즘에 워낙 비트코인 거래도 많고 하다 보니까 거래 대금이 정말 지금 코스피를 능가할 정도로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 회사를 만약에 지분을 지금 이제 35% 인수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SK스퀘어 입장에서는 만약에 암호화폐 거래가 지금처럼 계속 활성화되면 지분법 평가액이 계속 들어가요. 돈이 그냥 그대로 이제 꽂히는 거죠, 사실은. SK스퀘어에.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좀 들어왔던 것 같고 그리고 요게 사실 넥슨의 관계사라고 하더라고요. 이 코빗이란 기업이. 그래서 SK스퀘어는 일단 여기 이제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돼서 실적도 실적인데 또 가상화폐 거래소다 보니까 메타버스하고 블록체인하고 연결하기가 또 되게 좋거든요. SK 그렇죠. 지금 스퀘어가 하려는 사업 중에 하나도 이제 그 메타버스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회사 중에 하나 뭐 온마인드라는 카카오 계열사 이걸 인수했다고 하는데 이게 디지털 휴먼 제작업체. 요새 보면 광고에서도 가상 인간이 나와가지고 광고하는 거 보셨어요? 저도 봤는데 그게 진짜 완전 사람이던데. 완전히 거의 비슷합니다. 저도 가상 인간이라면서요. 이제 그런 걸 만드는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메타버스 사업을 하는데 메타버스에서 거래되는 재화는 보통 가상화폐로 거래가 많이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거랑 연결하겠다는 것 같아요. 코빗 지분까지 확보해서 돈도 벌지만 요 사업과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으로 SK스퀘어가 좀 인수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다들 놀랬죠. 대기업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인수한다고 하니까 놀라긴 했는데 SK 어쨌든 스퀘어의 방향성은 이쪽 메타버스네. 메타버스 가상세계 쪽으로 일단 사업을 확대해가지고 한번 좀 기업 가치를 키워보겠다. 이런 좀 의도가 좀 다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 SK에 했었던 그 이름을 까먹었네. 그 페이스북 비슷한 거 있잖아요. 왜 그 싸이월드. 싸이월드. 그 제2의 싸이월드를 그러면은 기획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뭐 SK텔레콤 그룹 측에서는 계속 이쪽 노력은 하고 있는 거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7446님이 SK이노베이션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뭐 있는지 또 2858님도 나이스 평가 정보는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오늘 뭐 다 떨어지니까 뭐 이유는 오미크론 때문일 것 같은데 뭐 두 주가가 이렇게 뭐 떨어지는 특별한 이유는 뭐 오미크론 외에 또 있습니까? 오미크론도 있고요. 이제 각각 개별 기업마다 다 이유들은 있죠. SK이노베이션도 LG화학처럼 물적 분할해 버렸잖아요. 배터리 회사를. 그렇죠. 그런데 이제 LG화학과 좀 다른 점은 SK이노베이션 상장 계획이 당분간은 없어요. 4, 5년 정도는 걸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너무 멀기 때문에 크게 지금 당장 뭐 악재는 아니라고는 하는데 이제 물적 분할 자체가 싫은 거죠. 그래서 요새 기관 투자들이 정말 많이 팔아요, 주식을. 계속 뭐 정리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거 말고는 이노베이션 특별한 악재는 없는 상황이고 오미크론과 겹쳐서 근데 이노베이션 또 한 가지 더 있는 게 정유회사에 또 있잖아요. 정유 사업을 하니까 국제유가가 폭락을 해버렸어요. 오미크론 때문에. 근데 이거 영향을 또 한번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유 사업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유가 올라갈 때 좋잖아요. 그게 좀 겹쳤고 나이스 평가 정보는 신용 평가하는 회사인데 정부가 대출 규제하잖아요. 계속. 그러면 아무래도 대출 수요가 줄겠죠. 신평사라는 게 은행한테 이제 개인들 신용 정보를 주잖아요. 근데 대출이 많이 일어나면 돈을 많이 벌 거 아니에요. 그걸 줄인다고 하니까 위축되는 거죠. 그게 좀 영향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알아보니까 대부분 정액제로 해서 큰 영향은 없다는 고는 하는데 뭐 사람들 심리가 그런 거죠. 이쪽 시장 줄면 나이스 평가 정보도 좀 안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뭐 한 가지 좀 그래도 긍정적인 건 뭐냐면 내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작이 돼요. 마이데이터 이제 시범 서비스 사업이 그러니까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내가 만약에 내 데이터를 예를 들면 이제 내가 KBS 홈페이지에 가입을 했어요. 예. 그럼 KBS에 내 정보가 들어가 있잖아요. 예. 뭐 개인 정보 쓰잖아요. 예, 예. 그래서 너 KBS에서 나오는 뭐 각종 뭐 내가 매체를 활용한다거나 예. 예, 이럴 때 이제 뭐 아니면 댓글도 달 수도 있는 거고 예. KBS 뭐 내 게시판에다가 그럼 KBS가 내 데이터를 갖고 있잖아요. 예전엔 그랬거든요. 그걸로 이제 끝인데 이 데이터를 내가 뭐 가져와서 뭐 남한테 넘겨주거나 그런 거 못 하거든요. 그렇지. 예. 근데 이거 예를 든 거예요. 마이데이터 사업이 내일부터 시작이 되면 시범 서비스가 되면 한 어떤 플랫폼 업체가 있잖아요. 플랫폼 업체한테 내가 요청을 할 수 있어요. 데이터 플랫폼 업체인데 거기다 예를 들면 얘기를 해요. 뭐 예를 들면 나이스 평가 정보 같은데 저 KBS 정보 내 개인 정보 들어가 있는데 그거 빼다가 저 뭐 다른 방송국에 줘라. 이것도 가능해요. 중간에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를 내가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옛날엔 그게 어려웠거든요. 회사가 이쪽에 갖고 있으니까. 그렇지. 이거를 중간에서 플랫폼과 내가 같이 해가지고 요 데이터를 이쪽으로 넘겨버릴 수가 있어요.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에. 근데 그러면 그 데이터가 나의 금융 정보일 수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그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예를 들면은 뭐 금융 쪽이면 보험, 이 사람 성향을 보니까 이런 보험이 어울릴 것 같다. 보험 상품을 추천해 줄 수도 있는 거고 대출 상품을 추천할 수도 있는 데이터가 거고. 돈이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이데이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데이터는 사업자가 되게 많아요. 정부에서 허가를 해준 사업자들이 있어요. 그 마이데이터라는 그 사업명인데 그 사업을 여러 기업들이 그러면 그걸 이제 하겠다고 달라붙은 거군요. 그걸 이제 면허를 준 거죠. 그리고 앞으로 더 줄 것 같긴 한데 업체마다 다르긴 한데 그러면 이제 그 회사들은 이런 플랫폼 사업을 전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데이터 주권이 개인한테 가는데 그 옆에서 이제 플랫폼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뿌려주는 역할. 그래서 나이스 평가 정보 같은 회사가 이제 그런 역할을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인데 본업인이 이제 대출이 좀 줄지 않을까. 대출 이런 평가하는 게 그래서 좀 빠졌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그 철강 업체들 4분기에 역대급 호실적 나왔다는데 그런데도 주가는 계속 뒷걸음질하고 있다고 해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그 피크아웃이죠. 내년에 떨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고점이 이미 도달했다.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으로 참 이러면 기업들도 돈 벌기 싫을 것 같은데 왜냐면요.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내년에 무조건 감익한다 이거예요. 포스코가 지난 분기에 3조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분기 영업이익이 3조를 찍었거든요. 거의 뭐 역대 최대급인데 이게 오히려 이게 독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긴 힘들다. 그 논리가 이제 있어가지고 그 실적 발표할 때가 34만 원 정도 했는데 지금 26만 원까지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니 이런 좋은 실적에도 내년에 안 좋다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하니까 주주분들도 허탈하신데 그렇게 이제 덫을 씌워버린 거죠.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렇죠. 중국 부동산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 철강이. 근데 실제로 중국 부동산은 요즘에 조금 중국 정부가 규제 조금씩 풀고 있어요. 대출도 좀 늘려주고 있고. 그럼 내년엔 수요가 좋을 수 있는데 근데 과거 왜 이렇게 철강이나 화학 쪽에 대해서 실적 좋으면 자꾸 파냐면 좋으면 증설을 해버려요. 업황이 좋으면 돈 많으니까 증설해서 더 늘려버리고 공급 과잉 오고 이게 항상 반복됐어요. 좋을 때 파는 게 공식인데 저는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게 옛날에 중국 회사들이 그걸 많이 했거든요. 좋으면 증설해서 물량 늘려서 자기네가 1등 해버리고 중국 회사들이 막 1등 하잖아요. 철강 점유율도. 근데 이제는 그걸 못해요. 중국 정부가 생산을 줄여버리라고 강제적으로. 그러면 옛날과 다르게 수요가 물론 줄 수는 있다 하더라도 공급이 늘 수가 없어요. 그럼 공급이 늘 수 없는 구조면 옛날처럼 진폭이 이루어지가 않거든요. 반도체랑 비슷해요. 반도체도 무서운 게 요 진폭인데 지금 반도체 진폭은 이렇게 완만해지거든요. 진폭이 컸는데 좀 완만해지고 있잖아요. 공급을 많이 안 늘리니까. 철강도 지금 똑같아요. 최대 생산국이 중국이잖아요. 중국에서 정부가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수출도 하지만 생산도 줄여라. 근데 그거는 안 보고 그냥 수요가 내년에 빠지니까 안 좋다. 이 논리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공급이 옛날과 다른데 왜 옛날 잣대로만 이렇게 해석을 하냐 이거죠.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근데 지금도 시장 그렇게 봐요, 그냥. 시장이 맞을 수도 일단 있지만. 수요가 적으니까는 무조건 이거는 안 좋다 이렇게 거기다 본다 이거죠. 어차피 또 공급 늘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논리인데 근데 중국은 지금 늘릴 수는 없어요. 이게 과거랑 다른 점이잖아요. 그 환경 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환경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줄 텐데. 그래서 지금 포스코가 PER이라 그러죠. PER이 3배밖에 안 되거든요. 배당 주식이 얼마나
고평가됐느냐 저평가됐느냐. 그러면 지금 PER 3배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포스코를 사면 3년 후에 원금을 회수한다는 얘기예요. 3년 후에. 3년 후에나. 내가 1,000만 원 투자하면 3년 후에 1,000만 원이 돼 있다는 얘기. 회수를 한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싸다는 얘기인데 배당도 5% 나오고요. 근데 시장은 이제 피크아웃 이제 논리로 계속 지금 철강주를 안 좋게 보는 것 같아서 주주분들은 좀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국내 대형 공조업체 중에 한원 시스템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그런데 일본 기업한테 지금 인수될 거라고 뭐 기사가 나왔다고 해요. 일본 전산? 여기가 아마 일본 전산 모터 분야 뭐 세계 1위 기업이라고 하던데 맞습니다. 뭐 두 회사 다 이름이 낯설어서 그런데 어떤 회사들입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일본 전산이라고 이름은 이제 니덱이라고 불러요. 니덱이라는 회사인데 세계 이제 모터 시장에서는 거의 점유율 1위 업체고 우리 PC에 하드디스크 장착돼 있잖아요. 뭐 지금도 하드 많이 쓰잖아요. 하드디스크 HDD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모터 있어요. 하드디스크 돌아가잖아요. 그 모터 세계 1등 기업이에요. 원래 거기서 출발을 했고 이 모터가 거기만 쓰이는 게 아니잖아요. 뭐 가전제품에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죠. 근데 이 회사가 2010년 이후부터 전기차 이쪽 모터 시장에 진출해가지고 여기 비중은 늘리고 있어요. 전기차는 엔진이 없으니까 모터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모터니까 배터리랑. 그래서 그쪽에서 세계적인 이제 그 점유율을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는 기업이고 일본에서는 지금 시가총액이 11등 정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는 80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모터하는 데랑 한원이라는 데는 이거 공조, 공조고 이런 데라면서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한원 시스템은 세계 2위의 공조 시스템, 자동차용. 그러니까 자동차의 그 공조 시스템이 그 냉난방 기능하는 거잖아요. 히터. 에어컨. 근데 그 엔진열로 이용을 하잖아요. 보통 이 내연기관은. 그렇죠. 근데 이 2차전 전기차는 없어요. 그게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공조를 넣어줘야 돼요. 그냥 이 부품 자체를 엔진열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전장 부품은 열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이게 열 받으면요 폭발 사고가 나요. 특히 배터리도요. 특히 너무 춥거나 뜨거우면 배터리 효율이 확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주행거리 500km에도요. 날씨가 너무 추우면요 300km밖에 못 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거를 하는 게 열 관리를 해주는 게. 그래서 공조 기술이 공조예요. 근데 이 회사가 세계 2등이에요. 시가총액도 굉장히 커요. 한원 시스템이라는 데가.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지금 이제 매물이 나왔는데 사모펀드가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게 아마 한국타이어 기업도 갖고 있을 거예요. 한국타이어 계열사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매각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원매자를 구하는데 이게 너무 비싸요, 사실은. 얼마나 되는데?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한 6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각가는 뭐 7조, 8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이거 인수하기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하려다가 틀어지고. 근데 이거는 인수 초읽기라고는 했는데 오늘 전자공신 나왔어요. 뭐라고 했냐면 아직 결정된 건 없다. 그러니까 뭐 추진 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는 돼 있는데 어떤 것도 결정된 건 없기 때문에 투자하신 분들이 좀 주의하실 건 회사에서 정확하게 계약서를 써야 돼요. 그때까지는 어느 것도 확정된 건 없으니까 투자 주의하시되 그만큼 한원 시스템은 이렇게 인수하고 싶은 회사는 되게 많아요. 공조가 핵심이고 그리고 왜 일본 이 니덱이 왜 인수하려고 하냐면요. 전기차 부품 사업 하잖아요. 근데 중국의 폭스콘 아시죠? 애플 그 아이폰 만들어 이 회사랑 이제 조인트 벤처를 맺었어요. 전기차 사업하려고. 일본 니덱 전산, 일본 전산이 중국 대만의 폭스콘하고 이제 조인트 벤처를 맺어가지고 전기차 사업 같이 하자. 그런데 그 공조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원을 갖다 인수하는 한원을 거다. 인수해서 만약에 하면 전기차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런 뭐 어쨌든 이게 세계 2위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한원 시스템이라는 데가 일본 기업에 매각하는 게 저거 그래도 되나 이런 우려가 좀 들거든요. 그거 실제로 그래서 기사도 나와 있고요. 이게 왜냐하면 특히 이제 이 회사가 한원 시스템이 수소차 관련된 원천 기술도 있대요. 이게 공조가 수소차에도 들어가요. 다 필요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 기술을 보유 중이라서 해외 매각을 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부에서 안 돼. 일본에 못 넣은 거 이거는 못 하는 거죠. 그럼 안 되는 거네. 그러니까 이건 정부의 허락이 필요한 사업이라서 매각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여론도 일부 있긴 있습니다. 그래요? 그 수소차하고 그 공조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왜냐하면 수소도요. 수소차도요. 그 안에 연료 전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불리냐면 수소 연료 전기차라 그래요. 그렇지. 그러니까 배터리로 가는 거예요. 배터리로 가는데 우리 일반적인 전기차는 충전을 해서 가는 거고 그 연료 전지는 뭐냐면 그 안에 연료 전지를 넣어가지고 그 연료 전지에서 그 수소를 이용해서 연료 전지를 해서 전기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전기예요, 둘 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